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시는 소리 존킴 TV의 김종엽입니다. 와시는 소리 TV는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들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그날의 핫한 이슈만을 선택을 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사 프로입니다. 많은 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의 강진이 120년 만에 큰 7.5 정도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최소 사망이 235명, 실종자가 4,3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4만여 명이 행방불명이 돼서 이 실종자를 찾게 되면은 그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126년 만에 최악의 연쇄 강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종자 추적은 한 4만 5천 명에서 4만 7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집을 잃은 베네수엘라 이재민들 구호에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미국을 위시해서 여러 나라들이 구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여러 술 파티 해유 사건으로 검찰에 의해서 술과 연어로 자신을 해유했다. 그래서 허위 진술했다는 이화영에 대한 이분이 법원에서 판명이 났습니다만은 그래서 현재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험에도 불구하고 지난 청문회에 나와서 자기는 검찰에 의해서 술 한 잔에 연어에 회유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계속해서 이화영이 배심원을 청구했어요.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배심원들에 의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국은 4대3으로 배심원들마저도 이건 위증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위증죄를 더해서 4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름으로 해서 이화영을 조사했던 박상영 검사가 있습니다. 요즘에 박상영 검사는 각종 매체 그리고 유튜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심정을 토로하고 있으며 모든 사실들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상영 검사가 배심원 판결이 나자마자 그리고 법원에 4개월의 징역형을 이화영이 받자마자 정성호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이죠. 정성호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폭력이다. 어떻게 국가가 아무 죄 없는 나에게 이처럼 이화영의 말만 믿고 징계를 하질 않나.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박상영 검사를 공무원직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만행을 하고 있다.
박상현 검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에게 직접 지시를 하려 했으나 사안이 사안인 특별 검찰을 임명을 해서 조사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헌법적으로, 법적으로도 큰 위배가 된다. 이건 대통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법원에서 재판장이 판단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인터뷰에서 검찰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조사를 받게 지시하려 했으나 사안이 대단히 큰 만큼 특검을 통해서 자신이 임명한,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박상현 검사에 의하면은 대단히 위법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부하인 박상현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어요. 이것을 빨리 풀어줘야 될 것이며, 더군다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에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항소를 포기하게끔 전화를 했잖아요. 미스터 노라는 검찰총장 대리에게 항소를 하려거든 심사숙고해서 해라. 이 말을 듣고 당시에 검찰총장을 대리했던 미스터 노라는 기자가 항소를 포기했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2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하든지 사법연수 동기인 이재명 대통령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대단히 오버한 거예요. 직권남용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직권남용한 혐의로 감옥행을 갈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기 지위를 남용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을 것이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항소를 포기함으로 해서 저 사기꾼인 김만배, 남욱 변호사 이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수천만억, 수천억의 돈을 회수할 수 없게끔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청호성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회,
검찰총장 대리에게 전화를 해서 압력을 가한 것은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박선영 검사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러한 징계는 국가적인 폭력이다. 나는 누가 뭐로 해도 이화영에게 여러나 술을 대접해서 회유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건 누가 봐도 박선영 검사의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법조인들,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이화영만 말도 안 되는 전직 국회의원이고 또한 경기도 부지사까지 지냈던 자가 술 한 잔에 연유 한 조각에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서 허위 자백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더구나 청문회 나와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배심원까지 이화영에게 위증죄를 적용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다가오는 8월 3일 당대표를 뽑는 경선이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하는 아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현 국무총리 김민석 그리고 얼마 전에 당대표로 사퇴한 정청래 전 당대표 치열하게 삿바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항상 주장해왔던 검찰 보안 수사 폐지를 김민석 국무총리도 마지못해 당권들의 표심을 의식을 해서 강경파 표를 의심해서 결국은 검찰 보안 수사 폐지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과 반한 것입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 의견에 반하면서까지 정청래 당대표가 표방하는 검찰 보안 수사 폐지에 동조하고 있는지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민석 총리 발언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입장이 바뀐 그 경위가 뭔지 김민석 총리가 여당 당권에 도전하는 것과 보안 수사권 폐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러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 여당 입장이 달라서 말하자면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여당의 입장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문제로 인해서 당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수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꾸준히 밝혀왔어요. 불과 6일 전에는 예외적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그러나 정청래 당 전 대표는 완전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8월 3일 당대표를 뽑는 경선이 있습니다마는 당권의 표를 의식한 김민석 총리가 오로지 국가와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당대표만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검찰권의 보안수사 폐지에 동작을 나섰습니다. 검찰의 수사 보안을 폐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아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범죄 사실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 현재의 경찰들의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오는 10월이면 검찰청이 폐지가 돼요. 모든 수사권과 이런 것들은 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됩니다만 경찰들의 실력으로는 부족이에요. 부족도 한참 부족입니다. 경찰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정규적으로 법을 전공한 법조인들이에요. 법조인들. 예? 4년제 법을 전공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인테리들만 모이는 집단이에요. 이런 검찰청을 폐지하고 죄송합니다. 경찰들에서 모든 수사를 일임한다. 산적한 그런 사건들을,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경찰에 의해서 어떻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피해자들의 피해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검찰 보안 수사 폐지를 두고서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견 일치를 하지 않고 정청래 대표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이건 대단히 뜬금없는 김민석 총리의 돌출 행동입니다. 한편 법조계 학계가 꾸준히 이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어요. 검찰 보안 수사 폐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검찰청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수사하다가 모자람이 있을 것 같아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검찰 보안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법 전문가들, 법조계 학계에서는
이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폐지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검찰 보안 수사 폐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조건부로 내걸었어요. 완전 검찰 보안 수사 폐지는 아니 된다 말이지. 그 김민석 국무총리도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암묵적인, 이재명 대통령과 암묵적인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정부의 방침이다, 공식 방침이다, 검찰 보안 수사 폐지도 우리 정부 여당의 청와대 방침이다. 정청래 전 당대표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은 사실상 이번 김 총리 선언으로 허무하게 끝난 것입니다. 이처럼 김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완전히 역행하면서 뒤집은 경위가 석연치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서로 서두르듯이 정부 입장을 바꿨어요. 검찰 수사를 바로잡을 기회 자체를 없앨 때 생기는 여러 부작용을 짧은 시간에 결정했어요. 아마도 이것은 여당 대표를 뽑는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원인인 것 같아요. 말하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거스르면서 검찰 보안 수사 폐지를 원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 의견에 역행하는 이러한 행동은 오는 8월 3일 전당대회에서 강경파들의 표를 의심을 해서 어떻게든지 당대표에 당선되겠다는 일념으로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어찌됐든 여러 살인사건, 여러 가지 상해사건이라든가 사기사건, 그 밖에 많은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임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영 논리를 떠나서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살 권리와 그들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호막으로 경찰의, 검찰의 보안 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만을 목표로 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전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표심을 좌우할 여당의 강성 지지층의 표를 의식한 거죠. 이것이 진정한 김민석 총리나 정청래 전 당대표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형사사법제도나 국민의 권리보다도 자신의 당권 경쟁을 위한만 생각하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정세에 반하는 반드시 역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역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자신의 당권에 몰두해서 국민들이 가해질 그런 피해는 전혀 개의치 않은 검찰 수사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 방침으로 정했다. 두고두고 국민들한테 비판받을 것입니다. 자, 하던 대로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홍명보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3차전에서 예상을 뒤엎고 가장 약체인 사우스아프리카 남아콩에게 0대1로 패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90분 내내 답답한 경기에 임했어요. 선수들이. 도대체 선수들이 뛰어다니지 않아요. 멍하니 가만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에 본선에 출전한 이래 이처럼 어정쩡하게 걸어다니는 듯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는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오로지 김민재와 누구죠? 김민재 선수 그리고 링커진으로서 가장 활동에 많았던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는 개인기가 특별한 선수입니다만 아무리 개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밀친 마크를 당하고 있어요. 두세 명이 에워쌉니다만 그래서 볼을 자주 놓쳐요.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으면서 상대팀 문전의 센터링에 아주 명수입니다. 그래서 골도 많이 넣으세요. 우리 팀 선수 중에. 그리고 찬스 메이커죠. 그럼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게 되면 이강인 선수가 어느 지점에 볼을 찰 것이다. 그걸 예상을 하고 빨리 배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선수들은 멍하니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습니까? 이것은요, 선수들이 너무 더워서 지쳤다. 너무 지쳐서 고온 답습한 그런 기후에서 힘이 없어서 뛰지 못했다. 아니요. 우리 월드컵 우리가 한두 번 출전했습니까? 체력 준비 단단히 했어요. 다만 홍명보 감독의 전술 작전 없어요. 또는 홍명보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선수들이 왜 이렇게 뛰지 않느냐? 거기에 답. 날씨가 너무 덥고 기후 탓을 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왜 선발로 내세우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후반전이 되면은 남아공 선수들이 지쳐 있을 때에 손흥민을 투입하게 되면은 거기에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신인 오영규를 선발로 내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축구 전문가들, 그리고 해외 매체들, 또 해외의 축구 전문가들 모두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어요. 손흥민이 누굽니까? 가령 손흥민 선수가 골을 1차전, 2차전 넣지 못했어요.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손흥민은 골잡이입니다. 골잡이들은요, 세계적으로 골잡이들의 공통점은 90분 경기에서 70분, 80분 내내 부진하다가도 어떤 찬스에 거의 결정적으로 일을 해냅니다. 골을 넣어요. 예? 자신의 몫을 해내고 마는 것이 이 골잡이들이에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부진했다 해서 사실 부진한 것도 아니에요. 전방 압박을 하는 선수도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이 뛰게 되면은 상대 팀들이 2-3명이 에워쌉니다. 그럼 11명이 뛰는 선수의 3명이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집중 마크하다 보면은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손흥민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홈에도 불구하고 홍명보는 그것을 간파를 못해요. 그처럼 선수 생활을 오래 했으며 저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2무 1패라는 저조한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역시 전술도 작전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10년 전 일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이 그렇게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정반대로 홍명보를 감독으로 선임했어요. 결국 오늘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홍명보는 한다는 소리가 우리 선수들은 상대팀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없다. 남아공이 약체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말이야. 모든 전문가들, 축구 전문가들도 얘기하듯이 남아공은 월드컵 본선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예선을 통과한 적이 없는 약체다. 그래서 우리가 하던 대로만 하면 우리 실력대로 한다면 능히 이길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경기 전술로 패하고 말았어요. 월드컵에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고 본선에서의 경기를 이처럼 무기력하게 어떠한 아이디어도 없어요. 창의력 그리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팀을 위한 전술도 없이 상대팀에 대한 세밀한 분석도 없이 임하다가 결국은 0-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숫자상으로 1-0이죠. 특히 오른쪽 좌측이 뚫리는 거 보게 되면 2-3골은 더 먹을 수가 있었어요. 남아공 선수들의 그 골 결정력이 없어서 망정이지 보통 팀 같으면 최소한도 3-0으로 깨질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그냥저냥 상대팀의 분석도 없이 전술도 없이 작전도 없이 우리가 있는 기량으로 하던 대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경기에 임했으니 패한 것은 당연하죠. 그야말로 축구 감독으로서 자신을 의심받을 정도로 무지를 드러냈어요. 그야말로 자력으로 32강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차버렸어요. 여러분께서도 화면을 통해서
남아 공고의 경기를 보신 분이라면은 거의 모든 축구 팬들은 허탈 분노와 함께 한국 축구 사상 이처럼 최악의 무기력한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선수들이 뛰질 않아요. 이 경기에 대해서 박문성 축구 해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수들이 뛰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홍명보 감독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홍 감독은 선수들에게 만일에 볼을 손흥민 선수라든가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고 드리블로 치고 나갈 때, 자, 설영호 너는 너 오른발 제비지? 오른쪽에 있어. 오늘은 왼쪽에서 뛰고 있으니까 왼쪽에 포진하고 있어. 그리고 여러 선수들에게 왼쪽, 오른쪽, 뒤쪽, 앞쪽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시, 그런 작전, 그런 전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우왕좌왕 어디에 위치에 선정할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만일에 손흥민 선수가 전반에 투입됐다면은 선수들이 뛰지 않는 모습을 보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형규, 물론 체코전에서 한 골을 넣었죠. 요즘에 골을 잘 넣긴 넣어요. 자기 소속팀에서. 하지만은 그 선수는 볼이 상대문 문전에 왔을 때 킥이나 헤딩으로 넣는, 주로 킥으로 넣습니다만은 그 순간적인 순발력으로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만은 멀티플레이어는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손흥민은 치고 달리는 그런 선수예요. 스타일이. 혼자서 치고 달리면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만은 오영규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전혀 스타일이 다르고 찬스 메이커가 될 수 없는 선수예요. 그렇죠. 해결사 노릇만 하는 선수죠.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그 사실을 홍명보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것은 감독으로서 ABC조차도 모르는 그야말로 무지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들이 우왕좌왕 어디에 포지션에 서야 될지도 모르고 전혀 뛰지도 못하고 이럴 때에 직접 필리에 나가서 이래저래 지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멍청이 의자에 앉아서 말이죠. 에? 손으로 그냥 뭐 얼굴만 쓰다듬으면서 이건 도대체 감독으로서 뭘 하자는 겁니까? 에? 여러분께서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홍명보의 이 안이한 태도는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가령 우리가 32강의 조 3위로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32강에 오르든 오르지 않든 간에 현 코치진들에 의해서 진행돼야지 홍명보 이자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32강에 오를 수 있는 조례의 기회를 무지하고 감독으로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홍 감독에게 맡겨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상대팀에 대한 어떤 전술 작전도 없이 철저한 분석도 없이 우리 선수들이 하던 대로 하면 돼. 이런 사고방식으로 감독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죠? 남아공화국 정도로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무모한 자신감으로 특히 주전 선수 손흥민을 더군다나 벤치에 앉히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멕시코 전에서도 그래요. 후반에 뺐잖아요. 후반에 오용규를 투입해서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뭔가 선수를 교체했으면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를 내지 않아서도 불구하고 남아공에서 똑같은 전술로 임했어요. 거두절미하고 손흥민을 후반에만 뛰게 한다거나 전반에만 뛰게 한다든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적인 축구 전문가들, 해외 매체들,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전문가들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2002년 4강까지 진출했던 홍명보 감독과의 동기생들 모두 다가 이해를 못해요. 홍 감독의 이 전술 작전, 특히 손흥민을 제외한 이 전술은 완전히 32강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망쳤다는 거예요. 특히 선반에 손흥민을 벤치에서 시작한 이유를 묻자 후반전에는 남아공 선수들이 대단히 지쳐 있을 수 있기에 손흥민의 체력을 아끼다가 후반에 출전시켜서 골을 노리기 위한 작전이라고 합니다만 감독으로서 선수의 기량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더군다나 손흥민이 누굽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골잡이이자 상대팀 선수 2-3명 선수들을 농락하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선수예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주는 선수예요. 그런 멀티플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중요한 시합에 손흥민을 전반에 벤치에 앉혀요. 가령 손흥민이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 자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합시다. 그러나 세계적인 골잡이들의 공통점은요. 90분 경기에서 7, 80분 동안 찬스를 잡지 못하고 부진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번쩍이는 잠깐의 찬스를 골로 연결하는 것이 이 골잡이들이에요. 손흥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토트넘에서 22골을 넣어서 이집트의 살라 선수와의 공동으로 1위 했잖아요. 예? 골 넣는 선수로 1위까지 한 선수예요. 세계 외신 축구 전문 매체에서도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손흥민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비난하고 있어요. 남아공과의 1대0 패배는 100% 홍명보 감독의 책임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대한민국의 선수들의 기량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 중 가장 강력한 팀이라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가장 강한 팀을 이끌고서도 가장 약한 남아공에게 패했다. 이것은 전술과 상대팀에 대한 분석 전혀 하지 않고 안이한 태도로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끝으로 이번에 32강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개 나라에서 각 조에서 3위 팀을 한 8개 팀이 올라갑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본 바로는 바로 어젯밤에 치러졌던 이란과 이집트의 경기에서 이집트가 승리했어야 우리가 32강에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만 이집트와 이란이 1대1로 비겼어요. 이 바람에 12개국에서 3, 4위까지 유지했다가 지금 8위로 내려앉았어요. 오늘 벌어지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상대팀이 어느 팀인지는 확실히 지금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경기에 따라서 우리가 32강에 오를 수 있느냐 탈락하느냐 결정될 겁니다. 이처럼 각 조의 3위를 한 팀 중에서 12개 팀 중에서 8개 팀 안에 들어야 되는데 승점, 골독실, 페어플레이를 한 팀 중에서 선정됩니다만 한국은 현재 체코를 꺾은 덕분으로 3점을 얻고 있어요. 상대팀에 따라서 12개 나라에서 8위 안에 들어야 32강에 오릅니다. 본론으로 말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감독으로서 아이디어나 창의력, 분석력도 없고 전혀 전술도 전혀 없는 이 수준 이하의 홍명보 감독은 32강에 올라가든 탈락하든 간에 이 모든 책임은 홍명보가 져야 할 것이며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은 어제 인터뷰에서 자신은 결코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건 홍명보의 욕심이고 현 코치진으로 꾸려서라도 이 무지하고 무능력한 홍 감독은 두 번 다시 축구계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책임은 현 정몽준 회장이에요. 이 정몽준 회장으로 인해서 저렇게 무능한 무기력한 아이디어도 없고 창의력도 없는 홍 감독을 선임한 정몽준 회장의 책임입니다. 2026년 6월 27일 워싱턴 소리 종김TV의 김종입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